어 이제 오늘 여러분들하고 마지막 그 회사법 6장 끝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를 조금 하죠. 뭐 이거는 말입니다. 이게 의외로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문제는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를 만약에 이제 달달 외운다 이러면 외워 가지고는 처리가 안 되고, 우리가 앞에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하고 쭉 연결해서 리뷰를 해 가지고 그 원리를 좀 깨달아야 문제를 이제 쉽게 찍어낼 수가 있다. 음 먼저 일단 시작을 할 것이, 그게 A라는 법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신주를 찍어 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신주를 찍는 것과 비교할 때 어떤 부분에서 사채를 찍는다는 건 어떤 게 그게 구별이 될까? 뭐 이거는 어쨌건 A라는 법인이 돈을 조달을 하기는 하는데, 신주를 찍는다고 하는 거는 세 번째 서랍에 들어가는 돈을 만든다는 거잖아. 이게 만약에 신주를 찍어서 세 번째 서랍에 들어가는 돈을 조달을 한다. 이럴 때는 어떤 이념이 아주 강하게 적용이 될까? 자본 충실 이념. 이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만약에 이번에 법인이 신주를 20억 원어치를 찍는다. 이럴 때는 신주 인수인들이 500만 원을 인수한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씩 5개월 할부로 낸다.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야. 500만 원어치를 인수를 했다 그러면 한 방에 전액을 모두 다 내야 된다. 예, 이런데 비교가 되는 게, 그게 신주를 찍는 것하고 다르게 사채를 찍을 때는 이거는 세 번째 서랍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거든. 이러니까 누군가가 500만 원어치의 사채를 인수를 했다. 이거는 5개월 할부로 납입해도 문제가 안 돼, 이건. 에고, 미안합니다. 여기에 글자가 타이핑 미스가 나왔는데, 허허, 참네. 미안해요. 음, 요거 이제 동그라미 1번 여러분이 빨리 읽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A라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을 하는 것은 안 되죠. 이유가 뭡니까? 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을 못하게 하죠? 그게 A 회사의 돈이 빠져나가 가지고 나중에 세 번째 서랍이 거덜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 이런데 그거하고 비교를 할 게, A 회사가 자기 회사가 찍었던 사채를 취득을 하는 거, 이거는 금지가 안 됩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어쨌건 회사가 자기 주를 취득하는 것은 자본 충실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걸 금지를 하는데, 하지만 회사가 사채를 취득을 하는 것, 그거는 자본 충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예, 이제 그다음에 이게 신주를 인수를 했던 사람이 기존에 이미 A라는 법인의 채권이 있었다. 내가 500만 원어치의 신주를 인수했으니까 500만 원의 신주 인수 대금을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반대 채권 500만 원이 있다면 이걸로 까자, 상계를 하자라고 하는 걸 하려면, 신주를 찍을 때 상계를 하는 것은 A 회사가 동의를 해야 상계를 할 수가 있다. 이건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그게 신주를 인수를 했던 사람이 상계를 하자라고 할 때 회사가 노라고 대답을 하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지? 인수인이 현금을 셋째 사람에 밀어 넣어야 한다. 만약에 회사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셋째 사람에 꼭 밀어 넣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거하고 비교를 할 것이 신조와 달리 사채를 인수한 사람은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반대 채권으로 상계를 하자 그럴 때 회사가 놓으라고 못하는 거야. 뭐 내용은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냥 설명을 조금 이제 길게 한 거고. 예, 이야기의 왼쪽의 그 신수는 다 자본 충실 이념하고 연결이 되지만 오른쪽의 건 그게 직접적으로 자본 충실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완화해서 조문이 만들어져 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이게 현재 우리나라 그 실정법에는 폐지가 된 옛날에 국법에 있던 조문이 두 개가 있네요. 뭐 이런 거는 말입니다. 이게 실정법에 현재는 현행법에는 없는 조문인데 마치 현행법의 조문인 양 지문으로 띄우게 되면 잘못된 지문이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빨리 읽어. 예, 그게 옛날에는 A라는 법인이 예를 들어서 현재 순자산이 50억 원이 있다. 라고 하면 최대한 사채를 많이 찍어도 50억 원 곱하기 4배까지 200억까지만 사채를 찍을 수 있다. 라는 조문이 그게 13년 전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얼마든 그 제한과 무관하게 찍을 수가 있다. 뭐 그다음에 그거 있지. 일주당 액면가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식 할 때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액면가라고 하는 그 개념은 주식뿐만 아니라 사채에도 있다. 예, 이런데 그게 옛날에는 적어도 사채 하나의 액면가가 10,000원보다는 높아야 한다라는 조문이 있었는데 이제는 액면가에 대하여 제한이 없다. 500원짜리 액면가, 1,000원짜리 액면가의 사채도 찍을 수가 있다. 어,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그 공개 강의를 하다 보면 요게 많이 나올 거야.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건 혁공쌤이 볼 때는 민트 색깔 비슷하기는 한데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 부분을 해당 부분을 이렇게 그 묶어서라든가 아니면 푹푹 끊는 그런 표시를 해서 빼버리라고. 요게 뭔가 하면 그게 다른 직렬의 시험에서는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공인회계사에서는 출제가 안 된 걸 내가 민트로 날려버린 거거든. 뭐 이런 거야 어쩌겠냐 우리 운이지. 그래서 이번에 아직까지 과거에 60년 동안 한 번도 나오진 않았던 하지만 법무사라든가 변호사 시험에는 나왔던 이런 부분을 우리 저 강의 노트 일단 써두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60년 동안 나오지 않았던 걸 일단 날려버린 거 확률적으로는 현명한데 정말로 운이 안 따라서 하필 날렸던 이게 내년에 나오면 어떡하나. 근데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걱정을 하면 공부를 못 하니까 그지. 뭐 우리의 운을 믿고 날려버리자. 예, 이제 그러면 공부를 할게. 어떤 식으로 사채를 발행을 하는가. 크게 두 가지 발행만 여러분 공부를 하면 돼.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이 있다. 의미가 뭔지 아래쪽에 작은 글자 써둔 거 읽어봐. 의미가 A라는 법인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사채를 발행을 할 때 먼저 그게 직접 발행을 한다. 그건 쉽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A 회사의 경리과에서 바로 그 사채 인수인이 될 투자자들에게 사채를 판매한다. 뭐 이런 의미야.
예, 이런데 이거 여러분들은 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직접 발행을 한다 그러면 느낌이 어떤지 아니? A라는 법인이 이번에 사채를 50억어치를 직접 발행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거지 같은 느낌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 회사의 경리과에서 사채를 판매를 한다. 이런 거는 상당히 그럴까요? 이래 가지고는 그 신뢰를 얻기도 어렵고 대부분은 제대로 큰 돈을 이제 사채를 통해서 펀딩을 할 때는 거의 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게 일감을 맡겨요. 예, 이러니까 A라는 법인이 예를 들어서 NH증권에다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NH증권 니들이 50억 원 뭐 어치든 200억 원 어치든 사채를 모집해 달라. 뭐 이런데 요 두 가지 개념을 일단 여러분이 구별을 할 때 뭐를 어떤 단어를 알아야 될까? 그게 증권회사를 통하여 사채를 모집을 한다. 그걸 간접 발행이라 부르는데 여기에 출제하는 사람은 증권회사라는 말을 쓰지를 않는다고. 요 용어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알겠는가? 이야기에 한마디로 NH증권을 증권회사라 부르지 않고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위탁을 받은 회사 이 말이지. 그지? 수탁을 받은 회사. 이런데 이야기에 이제 간접으로 NH증권을 통해서 간접 발행을 하는 건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법인이 NH증권에다가 이번에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200억 원어치의 사채를 모집을 해달라. 라고 했는데 200억 원 가운데 예를 들어 가지고 160억 원어치는 모집이 되었지만 40억 원어치는 팔리지 않았다. 완판이 안 되었다. 이럴 때에 이거는 뭘까? 이거는 팔리지 않은 40억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위탁 모집이고 아래쪽인 건 뭘까? 만약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해봤는데 사채가 160억만 팔렸고 40억이 팔리지 않았다면 그 40억 어치를 NH증권이 떠 안아서라도 완판을 시켜야 되는 거. 그거를 도금 모집이라고 그래. 이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만약에 이게 160억어치는 팔렸다. 40억어치 팔리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그걸 위탁 모집이라 그러는데 이럴 때 일반 투자자들이 그지 160억어치를 나는 500만 원어치를 살래요. 나는 돈이 좀 많으니까 1억 원어치를 사채를 내가 인수할래요. 나는 엄청나게 그 큰 그 저 투자자니까 5억 원어치를 인수를 할래요. 라고 할 때는 이 내용을 그 투자자들 인수인들이 전부 다 청약서에 모두 다 기재를 해요. 이런데 비교할 게 도금 모집의 경우에는 말입니다. 먼저 1단계로 일반인들에게 판매를 해가지고 160억이 팔렸는데 팔리지 않은 나머지 40억 원어치는 NH증권이 떠안는 거란 말이야. 이럴 때 일반인들은 500만 원이면 500만 원, 1억이면 1억 원을 나에게 달라. 나는 500만 원어치 사채를 인수하기를 기망한다. 나는 1억 원어치를 그걸 모두 다 뭘 기재를 한다? 청약서에 기재를 하는데 만약에 팔리지 않은 그게 40억 원어치가 있다. NH증권이 떠안을 때 우리는 40억 원어치를 인수하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를 한 장씩 해서 40장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란 말이야. 예, 뭐 말인지 알겠지. 요 내용까지만 여러분들 시험에 물어봤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인수를 하는 것은 청약서로 인수를 하지만 도금 모집에 있어서 만약에 인수가 되지 않은 자녀분을 NH증권에 인수를 할 때는 그때는 한 장 한 장 이래서 40장이든 400장이든 청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 예. 요런 거 그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빨리 민트가 보이면 빨리빨리 날리는 거야. 우리들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사채 발행을 결의할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짐작을 해볼 때 만약에 A라는 법인이 이번에 50억어치 사채를 통해서 펀딩을 하기를 원한다. 도대체 어디에서 그 50억어치 사채 발행을 결정을 할까? 요거를 공부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미 회사법 6장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신주의 발행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는지 그걸 리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야기에 신수의 발행을 왜 또 리뷰를 하는가? 그거를 공부를 하고 나면 그게 신수 발행하고 거의 똑같게 이루어지는 게 CB와 BW의 발행이거든요. 이유가 뭘까? CB는 전환권을 행사를 하면 신주가 되는 거잖아, 주식이. 그리고 BW도 그러니까 결국은 신주 인수권을 행사를 하고 나면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는 뭐 그대로 있지만 덤으로 BW는 또 신주가 그게 태어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신주의 발행을 리뷰를 하면 거의 그게 CB나 BW의 발행을 결정하는 거하고 절차가 거의 똑같을 거라고. 이걸 끝내고 이제 CB나 BW 같은 그런 특별한 사채가 아닌 일반적인 그런 사채는 어떤 식으로 발행을 결정하는지는 나중에 맨 뒤에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말입니다. 나는 지겨워서 못하겠다. 니들이 읽어라. 여기 리뷰를 하는 거니까 어디에서 주식 발행을 결정을 할까? 원래 전지전능한 자가 정관에 미리 주식 발행 계획을 다 써뒀다면 그대로 발행을 한다. 그런데 미리 정관에 다 써둔 게 아니라 그러면 신주의 발행은 수권자본 제도이니까 이사회 결의로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어떤 회사가 정관으로 아니야 우리 A라는 법인은 저 월급쟁이 니놈 이사들에게 신주 발행을 맡기질 않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총회에서 결의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 뭐 너무 많이 했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또 읽어. 뭐 이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A 회사의 주주들에게 신주를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결의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신주가 꼭 주주에게만 발행이 되는 것은 아니죠. 어디나 어디에 근거가 있을 때는 길 가든 뜨내긴 제3자에게 발행할 수도 있죠. 어디나 어딘지 혁풍쌤이 또 노안이 심해져서 기억이 안 나네. 뭔 말인지 알겠는가? 그게 법률이나 정관에 근거가 있을 때는 신주를 제3자에게 발행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그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다. 그게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지. 그지? 1990년대 중반에 삼성전자가 현재 이재용 회장, 그 당시에는 그냥 이건희 회장의 아들에 불과했던 이때 그 당시에 1990년대 중반에 그게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이재용에게 6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한 어떤 경우가 있었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반발을 했고, 이것 때문에 어떤 그 조항이 만들어졌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무리 정관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관의 근거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한다라고 이 정관 조문을 만드는 것은 그게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 구조의 개선 등등에 필요할 때만 이런 정관을 만들 수가 있지. 이러한 필요가 없는데 회장의 아들이란 이유로 정관 규정을 억지로 만들어서 신주를 600만 주 주는 이런 거는 용납을 하지 않는다. 뭐 여러분들이 아는 거니까 이거 더 빨리 한번 읽어.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사시는 진도가 신주가 아니죠. 뭐 하다가 옆길로 빠진 건가요?
예, 우리가 현재 진도는 그죠? 회사가 사채를 발행을 한다. 그걸 하다가 비교를 하기 위하여 신주를 리뷰를 한 건데 이제 일반적인 사채가 아닌 CB나 BW 발행 이거는 어디에서 결정을 할까?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CB에서는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를 하면 주식이 되고 그리고 BW에서도 사채권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덤으로 주식 신주가 나오게 되니까 기본은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빨간 테두리 빨리 읽어. 뭔 말인지 알겠나? 완전히 똑같군요. 그죠. 기존의 주주에게 CB나 BW를 발행을 할 때는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정관에 따라 정관에 만약에 규정이 없다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정관에 의해 예외적으로 주총회가 CB, BW를 찍을 수도 있다. 뭐 이런데 문제는 어떤 A라는 법인이 CB나 BW를 찍을 때 기존의 주주들에게 찍는 것이 아니고 제3자 길 가든 뜰에 긴 제3자에게 CB나 BW를 찍어주기 위해서는 그거는 결국 제3자에게 신주를 찍어주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똑같게 될 거니까 이때에도 법률이나 정관의 근거가 있어야만 주주 아닌 제3자에게 CB, BW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같은데 법률이나 정관의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도 제3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라고 문구가 한 개가 추가된다는 거. 뭐라고? 내가 말했는데 좀 전에 까먹었어. 여기는 동그라미 1번 또는 동그라미 2번의 근거가 있다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였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1번 또는 동그라미 2번 또는 동그라미 3번으로도 제3자에게 CB나 BW를 찍을 수가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일반 신조와 달리 CB나 BW는 동그라미 3번이 하나 추가된다는 요거를 지금까지 4번을 똑같은 문제를 냈고 그리고 연결되는 문제까지 하면 한 7번 정도까지 나왔을 겁니다. 딱 찍어내라는 것만 4번이 나왔습니다. 뭐 여기에도 그죠 정관이나 혹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등으로 회장의 아드님에게 신주를 찍어준다 이런 짓거리는 못하도록 여기에도 굳이 제3자에게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만약에 찍어준다면 그죠 CB나 BW를 이럴 때도 신기술의 도입이나 재무구조의 개선 등등의 필요성이 있는 때만 할 수 있다. 뭔 말인지는 알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내가 미안한데 여러분한테 그 예전에 거짓말을 한 게 또 하나가 있어. 뭔가 그게 여러분들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그게 원칙적으로 땡땡땡은 이사회 결의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땡땡땡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조문이 만들어져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실정법 조문으로 땡땡땡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하지만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땡땡땡을 결의할 수 있다. 이게 땡땡땡에 들어가는 말이 세 가지가 뭐지? 유상증자, 무상증자, 사장 뽑기. 요 세 가지라 그랬잖아. 예. 요 세 가지만 있다라고 했던 혁궁쌤의 거짓말을 지금 고백할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요거 빨리 읽어. 요게 뭐지? 요게 그지 유상증자. 요게 공짜로 증자는 무상증자. 요게 사장 뽑기잖아. 요 세 가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사지만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주주총회가 이 세 가지 유상증자, 무상증자, 사장뽑기를 할 수 있다. 요 세 가지만 딱 있다 이랬는데 거짓말이었고
그게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로 CB 발행 혹은 BW 발행도 원칙은 뭐로 한다고? 이사회로. 하지만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땐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할 수도 있다. 뭔 말인지 알겠나? 여기에 한 번 더 읽어. 예, 이새는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참말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사회 결의를 하지만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가 결의할 수 있다는 것 딱 1번에서 5번까지 이게 전부 답니다. 이건 말고는 또는 없거든요. 이새는 거짓말 아니에요. 빨리 1번에서 5번까지 외워. 그 다음에 요것도 한 가지 추가해서 보자. 요거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게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제3자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CB나 BW를 발행을 한다 라고 하려면 법률이나 정관의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제3자에게 CB, BW를 발행할 수가 있다. 이럴 때에 이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아이고 지겨워라. 수만 명의 주주를 모아야 되겠네. 그리고 특별결의를 해야지. 그런데 수만 명의 주주를 모을 때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1, 2, 3, 4가 필요한 거 알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1, 2, 3, 4 중에 4가 뭐지? 목적사항을 기재하는 거지. 그런데 목적사항을 기재를 할 때 아주 상남자스럽게 쓰면 안 돼.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결의함.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조근조근 목적 사항을 써야 한다. 요거 빨리 읽어.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내가 의안의 요령 이런 말을 이제 안 쓰더라도 조근조근 뭐 상남자스럽게 하면 안 돼. 그럼 이제 알겠지. 일본식 표현으로는 의안의 요령, 우리식 표현으로는 의안의 주요 내용. 그게 조근조근이라는 뜻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너무 역결로 많이 빠졌어. 사실 우리 현재 진도는 뭐지? 일반적인 사채를 찍을 때 어디에서 결의를 하는가? 그걸 하려다가 그것이 신주 리뷰하고 뭐 특수사채 미리 예습하고 이러는데 현재 진도는 이거거든. 이게 만약에 A라는 법인이 200억 원의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찍어서 펀딩을 한다. 어디에서 사채 발행을 결의를 할까? 읽어요. 알겠나? 그래서 그게 사채 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시중에 자금난이 심할 때, 쉽게 말해서 돈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어떤 물주가 나타나면, 전주가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시간과의 싸움이거든. 그지? 어떤 그 돈을 좀 가지고 있는 물주가 다른 회사에 빌려주기 전에 뭐 중간에 우리 회사가 빨리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그 한 67명의 이사들이 모여서 사채 발행을 결의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시간이 바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이럴 때는 최대한 시간이 그지 속도가 승부를 좌우할 거니까 누구에게 아예 맡겨버릴 수가 있다. 사장 네가 결정해라. 굳이 이사회 안 열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 속도가 승부처일 때는. 여러분들이 빨리 이 부분 빨간 별 읽어. 뭐 말인지 알겠나? 어떤 거 출제할까? 아주 그지 긴박한 어떤 자금난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장에게 위임을 할 수도 있는데 몇 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위임할 수 있다고 앞으로 향후 5년간 위임한다 이따위는 안 돼. 1년 동안만 할 수 있어. 1년 빨갛게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임을 하기 위하여는 헌법인 어디에 근거가 있을 때만 사장에게 위임을 할 수가 있다고? 정관의 근거가 있어야 이사의 권한을 사장에게 위임을 하는 게 가능하다. 물어보는 건 요거야. 예. 만약에 이런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은 어떤 결의로 해야 하는 거라고요? 예, 뭐 이런 정도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 혁풍쌤이 이제 강의를 하다가 13년 전에 상법이 크게 개정이 되었는데 그 13년 전에 그때 원래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종류의 사채가 또 네 가지가 입법이 되었어요. 먼저 동그라미 A 읽어. 이거는 이름만 읽어도 알겠다. 이익 배당에 참가를 하는 사채권자란 뜻이군요. 원래 여러분 그게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다 그러면 그걸 나눠 먹는 건 주주들이 이익 배당으로 나눠 먹는 거지. 감히 사채권자가 이익 배당에 군침을 흘리고 이런 건 없었는데 그런데 13년 전에 어떤 특별한 사채로 그지 이익 참가부 사채라고 하는 걸 찍었을 때는 사채권자도 일정 범위에서는 이익 배당을 나눠 먹을 수가 있다. 예, 뭐 이거는 국어 실력으로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요게 어떤 현상의 일종이다. 그게 아까 우리가 강의를 시작할 때 사채와 주식은 여러 가지가 다른 점이 있다 그랬는데 최근에는 양자가 서로 근접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주식은 사채에 가까워지고 사채도 주식에 가까워지고 이게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름은 그게 주식이지만 실제로는 사채 비슷한 현상도 있고 이름은 사채이지만 주식 비슷한 현상도 있는데 요게 바로 말은 그지 사채라고 하지만 이익 배당에 참가를 한다. 그러니까 주식하고 비슷하게 변하는 그런 모양이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B를 읽으십시오. 이거는 뭔가요? 그게 원래 사채권자가 임꺽정이라는 사채권자가 500만 원어치의 사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만기가 되면 500만 원의 원금을 상환을 받는 거죠. 물론 이자는 당연히 별도로 수령을 할 거고요. 그런데 그게 500만 원이라는 원금을 상환을 뭐를 원금 그러니까 머니를 받는 것이 기본인데 그게 머니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그게 사채를 발행한 A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유가증권, 현물 유가증권으로 상환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가. 이걸 뭐 그 시기는 정하기 나름이지 만기에 바꿔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3년 만기 회사채인데 2년 후에는 아무 때나 바꿔달라고 할 거고 뭐 그 기간은 정하기 나름인데 어쨌건 꼭 금전으로 상환을 한다 그것이 아니고 니들 A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질이 좋은 앞으로 그 가격이 상승이 예측이 되는 어떤 유가증권이 있다면 그거를 사채권자가 그걸로 바꿔달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데 요거는 이름이 뭐하고 비슷하지? 전환사채하고 글자 하나가 다를 뿐이잖아.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 시험에 2번을 출제했거든. 어떤 게 다를까? 물론 CB라고 하는 것은 사채권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가 없어지고 A 회사의 주식으로 바뀌는 그게 전환사채인데 그런데 만약에 A 회사가 여러 가지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전환사채와 달리 교환사채의 사채권자는 A 회사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가증권으로 기존의 사채를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A 회사 스스로 자기 주를 가지고 있다면 자기 주식 그것도 유가증권이잖아. 그걸로 바꿀 수도 있어. 그런데 여기에 다른 점은 뭘까? A 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 회사 자기 주식이 한 5만 주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나의 사채와 교환을 해달라라고 하면 사채권자는 A 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하긴 하지만
신주를 찍어서 주는 건 아니잖아. 기존의 A 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주는 거니까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교환 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를 했다고 해서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요거를 여러분들 시험에 2번을 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 뭐 이런 거를 정답을 못 찍어낼 사람들은 없겠지만 빨리 한 번 더 읽어. 그 다음에 세 번째 C를 읽어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유가증권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외국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여러 가지 실물인 그 상품 등등의 가격 변동에 연동하여 나중에 상환을 받을 거 그런 그 사채도 발행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딱 일정하게 정해진 500만 원을 앞으로 3년 후에 원금을 받는다. 그게 아니고 나중에 그지 두바이산 그 원유 몇 배럴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두바이산 원유가 가격이 올라가면 만기에 많이 받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만기에 적게 받는. 그거를 어떤 사채라고 부른다? 파생결합 사채라고 한다. 예. 어떤 거 달러화나 엔화에 연계를 해서 그 값어치에 맞게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두바이산 원유나 국제 뭐 런던의 그 금시장 그 골드 가격에 연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말이야. 우리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름만 알면 되는 거니까 내용은 전혀 알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D에 어떤 사채도 13년 전에 만들어졌다는 이름만 기억을 한다. 그게 말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를 했던 게 CB나 BW는 어디에서 발행을 결정하는지, 일반 사채는 어디에서 발행을 결정하는지 이걸 열심히 우리가 좀 전에 공부를 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13년 전에 새로 만들어진 사채가 파생결합 사채니 이익증가 사채니 뭐 그지 뭐 이런 것들 그 뭐 그리고 상환 사채 교환 사채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발행을 결정을 할까요? 요거 빨리 읽어. 알겠는가? 거기에 CB나 BW는 따로 조문이 만들어져 있지만 하지만 13년 전에 새로이 만들어진 이러한 그 사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발행을 결정하는지에 관하여 조문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 조문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는 원칙에 해당하는 뭐하고 똑같게 간다? 일반 사채하고 똑같게 간다. 뭐 이런 거 그다음 예, 이제 볼게. 우리가 옆길로 많이 빠졌는데 이제 제자리로 빨리 되돌아옵시다.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한 진도가 어디지? 사채의 발행을 공부를 하고 있다.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사회가 사채 발행을 결의를 하고 하지만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표권자에게 사채 발행을 위임할 수도 있다. 뭐 이래 가지고 만약에 A라는 법인이 50억 원어치의 사채 발행을 결의를 했다면 이 회사의 어떤 신용도 혹은 이 회사가 설정한 이자율 등등이 상당히 마음에 든다면 투자자가 나에게 1억 원어치의 사채를 배정해 달라라고 청약을 할 거고 돈이 좀 오는 사람은 나에게 500만 원어치를 배정해 달라라고 청약을 할 거고 그러면 회사가 그 청약자에게 배정을 할 건데 여기에 물어보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청약을 할 때 꼭 한 장 한 장 다
그게 사채 청약서를 써야만 하는가? 그거 물어봐. 여기에는 딱 한 가지만 출제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어떤 거 공부했니? NH증권에게 A 회사가 그게 200억 어치의 사채의 모집을 간접 발행을 위탁을 했는데 그런데 NH증권이 160억 어치는 판매를 성공했지만 40억 어치는 판매를 하는데 실패했다. 40억이 이게 완판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 요 부분을 NH증권이 떠안는 걸 도금 모집이라 그러잖아. 이때 NH증권이 떠안는 그 40억 원어치는 그를 청약서를 쓸 필요가 없다. 그것만 출제를 했어. 그거 외에는 특별히 중요한 게 없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청약을 하게 되면 회사가 배정을 할 건데 이거는 우리가 회사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거하고 똑같다. 그 용어만 알면 돼. 청약 따기 배정을 그게 200억어치 혹은 160억어치 사채가 인수되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인수가 되었다 그러면 그 돈을 인수했던 사람은 뭐 1억 원이면 1억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납입을 할 건데 여기는 어떤 게 나올까?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그게 셋째 스랍에 들어가는 돈을 구성을 하는 신주의 경우에는 한 방에 전액을 납입을 해야 하지만 사채권자가 인수했던 500만 원 혹은 1억 원 그거는 셋째 스랍을 구성하는 돈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일시에 한 방에 꼭 다 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쪼개서 분할 납입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건 이제 알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전액을 납입할 수도 있지만 5회 할부로 간다 그러면 제1회만 납입을 시킬 수도 있다. 요 문구가 꼭 나오는 거야. 예, 이런데 고객 인수인에게 인수인 임꺽정님 빨리 500만 원을 내요. 아니면 분할 납입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빨리 제1회 100만 원을 내요. 그거를 누군가가 다 그쳐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사람들은 다들 돈 내는 거는 싫어하거든. 그래서 문기석 이렇게 돈을 안 내고 있으면 누가 그거를 빨리 내요? 임꺽정님이라고 그걸 다 그치게 될까? 당연히 A 회사가 만약에 직접 발행을 한다면 A 회사 일꾼인 이사가 다 그칠 거고 그게 아니고 A 회사가 NH증권에게 수고비를 지급을 하고 수수료 그걸 지급을 하고 간접 발행을 한다 그러면 NH증권이 수고비를 받은 대가로 다 그치는 것도 NH증권이 하는 거죠. 예, 이야기에 쉽게 말해서 다그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시험에는 인수인에게 납입을 하도록 시켜야 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걸 납입을 시켜야 한다고 직접 발행의 경우에는 일꾼인 이사가 납입을 시켜야 하고 간접 발행의 경우에는 NH증권이라는 수탁 회사가 납입을 시켜야 한다. 뭐 그다음에 500만 원어치를 500만 원어치 사채를 세 명이 공동으로 인수를 했다면 이때는 이 세 명이 연대하여 500만 원을 납입을 해야 한다. 요거는 요 단어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그 외에는 물어볼 게 없다. 예, 그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를 많이 쓰지 않는 세대이다 보니까 이 용어를 잘 파악을 못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 그래서 싸구려 영어로 공부를 한 게 라이트와 페이퍼 그지 라이트가 주식이고 페이퍼가 주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잖아. 그게
우리가 저 앞에서 주주가 가지는 권리, 라이트를 주식이라고 하고 그 주식을 나타내는 그 유가증권 종이 쪼가리 그거를 주권이라고 했듯이 그게 사채권자가 자기가 사채권자임을 나타내는 어떤 증명하는 종이 쪼가리 유가증권 그걸 채권이라 불러요. 이런데 요게 채권이라고 딱 두 글자로만 쓰다가 보면 이게 실정법 용어가 이런 채권이 있고 이런 채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한자를 안 쓰잖아요. 뭐 한자를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보니까 거의 잘 모르더라고. 이게 두 가지가 뜻이 다르거든. 위에 거는 유가증권이라는 의미의 채권, 주권에 해당하는 그 유가증권 종이 쪼가리를 말하고 아래쪽의 것은 조르는 권리. 너 나한테 500만 원 빌려갔잖아. 빨리 500만 원 변제라고 조르는 권리, 그 라이트 권리를 아래쪽에 채고. 그런데 한자로 쓰면 모를까 한글로 쓰면 위에 아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어떤 것은 위에 있는 종이 쪼가리 채권이고 어떤 것은 밑에 있는 조르는 권리 채권이고 문맥에 따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게 유가증권 종이 쪼가리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할 때도 또 자꾸 헷갈리면 안 되니까 혁풍쌤은 요 네 글자로 부를 거예요. 예, 이래 가지고 거기에 사채권자가 가지는 유가증권 그걸 채권이라고 법전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채권 증서라는 말을 많이 쓸 겁니다. 뭐 이런데 어쨌건 여러분들이 알아둘 게 그게 채권 증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뭐하고 동일한 개념이다. 주권하고 주권에 대응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 예, 이야기에 그러면 과연 언제 주권을 발행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게 우리가 앞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조문도 있었거든요. 주권을 발행하는 시기는 355조 뭐 그런 조문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고 지금 현재 진도에 집중을 하면 사채권자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채권증서 그거는 어떤 식으로 발행을 하는가 딱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요거야. 이게 의미가 뭘까? A라는 법인이 과거에 이미 여러 번 사채를 찍었던 적이 있다. 1회차, 2회차, 뭐 11회차, 12회차 이래서 여러 번 찍었는데 현재 15번째 사채를 찍었대. 15회차. 이런데 이번에 찍었던 게 200만 원어치의 사채를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팔린 게 160억어치만 팔렸고 40억어치는 아직 팔리지 않았다. 혹은 일단 인수는 200억어치 다 인수를 했지만 인수해 간 사람 중에 40억어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돈을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납입이 아직 완료가 안 된 혹은 완판이 안 된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는 채권 증서를 프린트를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내가 테두리 쳐둔 파란 파란별 테두리 친 거 빨리 한 번 더 읽어. 요거 하나를 물어봅니다. 거기 아래쪽에 퀴즈가 바로 붙어 있네요. 읽어요. 알겠나요? 여기에는 원문으로 쓰여져 있네. 이때 말하는 채권은 아까 말한 그 채권, 우리식으로 달달하게 녹여서 말하는 채권 증서를 말해요. 그게 언제 채권 증서를 발행을 하는가? 채권 증서라는 유가증권은 만약에 이번에가 그 15회차 사채 발행이고 200억 원어치라 그러면 200억 원어치를 인수했던 사람이 1원도 남김없이 완전히 완납이 완판이 끝난 뒤에만 채권 증서를 프린트할 수가 있다. 예, 그거 말고 조금 이제 비교를 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폐지가 된 국법입니다. 옛날에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게 어떤 회사가 15회차 200억 원어치 사채를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 160억어치만 팔렸고 40억이 완판이 안 된 게 40억이 있다. 그러면 그 뒤에 회차인 16회차 또는 17회차 사채 발행을 예전에는 금지를 했어요. 이런데 거기에 13년 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15회차 발행이 완판이 안 되었다면, 완판이 안 되었을 때는 채권 증서는 프린트를 못하지만, 아이고 막 이번에는 펀딩이 좀 그냥 부진했네, 실적이 안 좋았네, 하지만 우리 한 1년 있다가 16회차에는 16 또는 17회차에는 아주 열심히 마케팅하고 홍보를 잘해서 완판을 하나 해보자, 이런 식으로 또다시 찍는 게 현재는 가능하다. 예, 여러분들이 요거는 옛날에는 재모집을 금지하는 조문이 있었는데 15회차가 완판이 안 됐을 때는 16회 모집을, 재모집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그 조문이 폐지가 된 것 때문에 관련해서, 폐지된 조문과 관련해서 잘못된 지문으로 써먹을 수가 있다. 뭐 말이 잘았지. 그래서 어느 회차의 사채 모집이 완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 회차의 재모집을 하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잘못된 문장으로 낼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아, 우리가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가 하면, 회사가 무기명 주식을 발행을 할 수 있는가? 지금 한국에서 무기명 주식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기명 사채는 여전히 한국에 있다. 예, 이러기 때문에 무기명, 그게 아무래도 여러분이 만약에 감정이입을 해봐, 엄청난 부자고 여러분이 현재 나이가 한 70대 후반, 80대 뭐 이렇게 넘어섰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가진 그 엄청난 부자, 그 엄청난 부를 국가에다가 그죠, 세금을, 엄청난 상속세를 뜯긴 후에 아들에게 물려주는 걸 조금 싫어할 거야. 그 뭐 사람마다 성격은 다르겠지만 어쨌건 이럴 때 쓰이는 게 무기명사채입니다. 무기명사채는 거의 분명합니다. 그지? 상속 등등에 있어서, 편법 증여 등등에 있어 가지고 최대한 세금을 아끼는 그런 용도로 쓰이거든요. 여기에 빨간 밑줄 뭐라고? 그래서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물론 거꾸로 할 수도 있겠죠. 뭐 많이 있진 않겠지만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바꿔달라 그런 분들도 있긴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언제든지라는 글자가 중요합니다. 이런데 그게 사실은 이미지가, 무기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되는지를 대한민국 국민들 모르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A 회사가 말이야 무기명 사채 위주로 쭉 발행을 한다. 이 새끼들 그 있는 놈들하고 붙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이것 때문에 만약에 A 회사가 사회적으로 이미지를 이제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어떤 포인트를 두고 있는 회사라면, 우리 회사는 꼭 우리 회사는 기명사채로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정관에 못 박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그때는 사채권자가 기명식 사채 증서를 무기명식으로 전환해달라 이런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예, 요게 세 번이 나왔습니다. 언제든지가 두 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빨간 밑줄이 한 번 나왔습니다. 알겠니? 원칙적으로는 언제든지 기명, 무기명 그걸 종류를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명으로만 한다라고 미리 정했다면 그럴 때는 전환을 요구하지를 못한다. 예,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사채권자, 수만 명의 사채권자들하고 많은 그런 대화가 있을 거고 의사소통이 있을 거고 또 A 회사하고 알력이 갈등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먼저 사채권자들과 A 회사는 뭐 이자를 주고받는 부분에서는 서로 이제 호흡이 맞는 서로 그 한 방향으로 가겠지만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미안하지만 지금은 뭐 갚기가 힘든데요. 이럴 때는 아주 대립하는 그 원수 시간보다도 더 심한 이런 식이 될 건데 먼저 회사가 사채권자들의 이름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사채권자의 이름을 기재를 하는 장부를 사채원부라고 부르죠. 이런 건 여러분은 알 거고 사채원부에는 기명사채권자의 이름이 기재가 되는데 요거 우리가 예전에 어디에서 공부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혁궁쌤이 기억이 안 나네요. 강의 노트 빨리 열어봐. 강의 노트 138면 우리가 예전에 고사채원부라는 말을 공부를 한 적이 언제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보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 조문을 빨리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요. 첫 번째 눈 감아봐. 조문 뭐 읽었으면 이제 머릿속에 저장이 되었을 거라고 난 믿으니까 개인의 인적 정보가 들어있는 어떤 두 가지는 관리가 잘 되는 본점에만 비치를 하고 인적 정보가 없는 어떤 두 가지는 본점뿐 아니라 지점에도 비치를 한다. 곧 두 가지 서류 이름 시작. 이러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사채원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적 정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지점에는 비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본점에만 비치를 한다. 그건 알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이 네 가지 서류를 주주뿐만 아니라 누구도 열람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지? 회사 채권자도 열람을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요 내용은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이 나왔던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하고 관련해서 어떤 대법원 판례를 우리가 공부를 한 게 있었는데 뭐 짜장면 배달 사건 형사님 기억도 안 난다. 너무 오래됐어. 니들이 빨리 한번 읽어봐. 짜장면 배달 사건이 뭐고? 빨리 요 부분 읽어. 뭐 말인지 알았지? 거기에 주주 명부든 사채원부든 아니면 그 장관이든 총회 의사록이든 이런 거를 채권자가 열람 청구를 하는데 좀 너무 터무니없다 이럴 경우에는 그때는 기억이 안 난다. 누가 뭐를 증명을 할 때는 뭐 할 수도 있다. 시작. 회사가 주주 또는 채권자 열람 청구가 정말로 터무니없다, 부당하다 그것을 만약에 증명을 하면 그럴 때는 회사가 이 네 가지 서류를 주주나 회사 채권자에게 안 보여줄 수도 있다. 이걸 우리가 그때 공부하기 편하라고 어떤 사건이라고 기억을 했지? 짜장면 배달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다. 뭐 지나가는 길에 자꾸 리뷰하는 거죠. 옛날에 공부했던 거 자꾸 띄워야 되니까. 여기 봐. 여기에 이제 내가 그러면 읽어줄 거는 없네. 여러분들이 이거 빨리 두 줄 읽어요. 물론 그게 주주 명부든 사채원부든 직접 회사의 경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원본을 가지고 있을 거고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이라는 명의에서 대리인에게는 주주 명부나 사채원부의 등본을 맡기는 게 아니고 그죠? 요거를 맡기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할 것이 이제 A라는 법인이 여기에 이제 그림이 꼭 뭐 같니? 야구장 뭐 내야 그라운드 모양 같기도 한데 요게 A라는 법인이 이번에 200억 원의 사채가 필요하다. 그 작은 펀딩이 필요하다.
라고 할 때 이때 관련되는 그 사채의 관리와 관련돼서 관련이 되는 어떤 조직을 보는 겁니다. 먼저 이걸 모집을 할 때 거지 같은 이미지 직접 발행 이런 게 싫을 거니까 이럴 때는 NH증권에게 그지 수탁회사에게 간접 발행을 이제 위임을 할 거고 뭐 이럴 때는 니들에게 수수료를 얼마를 줄 거니까 니들이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200억 원을 펀딩을 해달라라고 이제 하게 되면 그럴 때는 여기에 모집에 응한 그 물주들이 사채권자들이 납입을 어디 할까? NH증권에다가 납입을 하는 거죠. 그죠? 요거 때문에 얘들은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걸 납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뭐 A 회사에게 자금을 넘겨줘야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요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요거 이름이 뭔지 까먹으면 안 된다. NH증권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요걸 어떤 발행이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지. 그 다음에 이 A라는 법인이 이번에 200억 원어치 사채를 발행을 해서 펀딩을 했는데 이 사채가 3년 만기 회사채다라고 하면 이 3년 동안 그 수만 명의 사채권자들이 A 회사에 어떨 때는 클레임을 걸 거고 어떨 때는 애원을 할 거고 어떨 때는 소를 제기할 거고 이런 걸 일일이 A 회사가 하나하나 그 수만 명을 응대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단 말이야. 여기에 이 앞으로 만기인 3년이 도래할 때까지 이 많은 사채권자들과의 여러 가지 클레임이나 어떤 뭐 애원이나 어떤 소책이나 이런 거를 다 받아주는 업무를 하는 그 회사를 관리회사라고 불러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회사가 앞으로 3년간 미래 에셋 니들이 200억 원어치 사채, 200억 원어치의 사채에 대해서 사채권자들과의 여러 가지 어떤 그 반응들을 니들이 관리를 해달라. 이럴 때 여기 A 회사를 뭐라고 부르지? 사채 발행 회사라고 부를 거고 미래에셋은 사채 관리 회사라고 부를 건데 여기에 3년 동안 관리 업무를 니들에게 위임을 할게. 뭘 한다? 고용이 아니고 뭐 한다? 위임을 한다는 건 이건 미래에셋은 전문가라는 이야기고 고도의 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그 긴 시간 동안 이 큰 액수의 그 관리를 위임을 하는 거니까 고도의 주의 의무를 기울일 어떤 의무가 있다? 뻔한 거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이런데 여기에 이게 미래 에셋은 3년 동안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누구를 위하여 활동을 하는지 아니? 미래 에셋은 A 회사를 위하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만 명의 사채권자를 위하여 활동을 해. 사채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투자를 하긴 했지만 법률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법률에 빠삭하다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 저 많은 수만 명의 사채권자들 이들을 위하여 그 이들 대신에 미래 에셋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거든. 뭐라고? 누구를 위하여 행위를 한다고 사채 관리 회사는 수만 명의 사채권자들을 위하여 행위를 해. 여기에 어떤 행위를 하는지 동그라미 1번 변제를 수령한다. 이게 뜻이 뭐가? 쉽게 말해서 3년이 지나고 나면 A 회사는 사채권자들에게 200원을 변제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변제를 할 때 바로 A 회사가 다이렉트로 수만 명의 사채권자의 그 계좌에다가 송금을 하는 것이 아니고 A 회사는 미래 에셋에다가 200억 원을 송금을 하는 거야. 이러면 이 200억 원을 그 수만 명의 사채권자에게 나누어서 갚아주는 것이 그게 미래에셋의 할 일인 거야. 뭔 말인지는 알 거고 그거를 이제 뭐라고 지문해낼까? 그게 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 발행회사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쉬운 말인데 말을 어렵게 하는 것일 뿐이지.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내용인데 그게 미래 에셋은 사채권자들을 위하여 채권을 보존하는 활동을 합니다. 채권을 보존을 한다. 그게 뭐 예를 들어봤자 니들은 잘 모를 거다. 그게 3년 만기 회사채가 있다고 할 때 어찌어찌 잘못 이제 이걸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변제를 수령할 야 A 회사 니들 우리에게 빌려간 200억은 빨리 변제 그건 미정 미루다 보면 그것도 시효로 소멸해서 채권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채권이 어떤 쓰레기가 되어서 시효로 소멸하거나 그 밖에 채권의 액수가 감손이 되거나 이런 걸 막는 행동을 채권의 보전이라고 부르는데 세부적인 거는 그냥 포기하자. 채권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도록 관리하고 시효로 소멸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활동도 미래 에셋이 한단다. 그 정도까지. 예.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행동을 다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 사채권자 수만 명을 위하여 미래 에셋은 A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 재판상의 행동도 미래 에셋이 할 수가 있다. 예, 이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한 가지 조금 짐작을 한번 해볼까? 아, 이거 솔직하게 말이야. 미래 에셋은 A 회사하고 가까울 것 같으니 아니면 사채권자들하고 가까울 것 같으니 뻔하다. A 회사하고 가깝지. A 회사는 꽤 큰 법인이잖아. 200억 원어치 사채를 모집하는 법인이라며. 그러니까 A 회사가 미래 에셋을 관리회사로 선임을 해서 관리회사로 선임을 하는 순간 상당히 많은 수수료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미래 에셋은 A 회사에게 잘 보여야 그 다음에 또다시 16회차, 17회차, 18회차 사채를 찍을 때 또 관리회사로 임명을 기대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수입이 생길 거니까. 그러니까 개개인으로서의 사채권자들한테는 그다지 열심히 안 해. 말은 사채권자를 위하여 1번, 2번, 3번의 행위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수시로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들에게 배신적인 행동을 해. 사채 발행회사에게 유리한 활동을 하는 그런 기울어진 활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예, 이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바로 볼 건데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아무래도 미래에셋 이놈의 새끼들 우리 그 사채권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A 회사에게만 좋은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찜찜한데 그럴 때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행동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그 관리회사가 미래에셋 하나만 선임이 된 게 아니고 미래에셋과 키움증권 두 개의 회사가 사채관리회사로 선임이 되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회사는 공동으로 이런 행위를 공동으로 해야지 키움증권을 배제를 하고 미래에셋 혼자서 한다. 그렇게는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제 하도록 한다는 건 그만큼 좀 더 공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개 회사를 이제 엮어서 시키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그러면 지금 이제 흐름도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가운데 그 미래 에셋 관리 회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죠. 먼저 여기에 어떤 식으로 선임을 하는지 미래 에셋을 관리 회사로 선임하는 거 읽어. 만약에 수만 명의 사채권자를 응대를 A 회사가 바로 직접 우리가 응대하겠다. 관리회사 따위는 필요 없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관리회사를 선임을 안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누가 과연 관리회사가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그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나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등 일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야 관리회사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때 과연 그 사채 관리회사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를 했던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할 수가 있다. 눈 감아 볼래? 그게 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해서 동그라미 1, 2, 3번을 한다. 1, 2, 3번이 어떤 게 있었니? 예, 이런데 말입니다. 그거를 도저히 관리회사에게 그대로 맡겨서는 사채권자들이 기분이 나쁘고 찜찜하고 불쾌해서 이 새끼들 지들에게 일감을 준다고 A 회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살 만한 행동 그런 건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미래에셋이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까? 공부 안 해도 알겠다. 여기 봐. 첫째, A 회사가 원래 3년 있다가 3년 만기 회사채니까 3년 안에 그 사채 상환을 해야 되는데 A 회사가 지금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3년 6개월째 상환을 하도록 6개월 유예를 해줍시다. 누가 보더라도 A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잖아. 3년 만에 갚아야 될 거 3년 6개월로 6개월을 유예해준다. 그런 거는 함부로 미래에셋이 결정을 할 수 없고 사채권자 지표의 승낙, 동의,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면제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 200억 원인데 그중에 20억 원어치는 면제를 해줄게. 또는 20억 원어치를 뭐 어쩌든 조건 하에서는 줄여주는 걸로 화해를 하자라는 식. 그것도 사채권자들이 함부로 이제 용납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못 알아듣는 게 이거지. 요거 빨간 밑줄. 그게 만약에 미래 에셋이 A 회사를 피고로 소를 제기를 했다가 이 소를 제기해 놓고 우리 사채권자가 진 걸로 하겠다. 우리 사채권자가 포기할게. 따위의 어떤 행동을 하는 그것도 A 회사에게는 유리하고 사채권자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불쾌한 일이니까 그런 식의 소송 행위를 할 때도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국어를 못 알아먹어 가지고 이런 말 많이 쓰잖아. 누구누구의 채무를 부채를 탕감해 준다.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예, 여기에 해당하는 법률 용어가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상의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채무를 부채를 탕감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런 등등의 행위를 할 때는 이것은 당연히 사채권자에게는 불리한 것이니까 그걸 뭐 마음대로 미래에셋이 함부로 지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미래에셋이 말이에요. 일단 관리회사로 취임을 했다가 뭐 쉽게 말해서 이건 너무 돈 안 된다. 그래서 3년간 관리해주는 대가로 보수를 한 뭐 2억 정도 받기로 했는데 2억 정도라는 돈을 받는 것 치고는 너무나도 이 사채권자 수만 명이 클레임을 걸고 막 하소연하고 몸부림치고 막 땡깡 부리고 이렇게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럴 때 미래에셋이 아이고 막 2억 안 벌면 안 벌었지 못하겠다. 예, 그걸 관리회사가 사임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사임을 하는 것은 미래에셋이 멋대로 사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금 전에 야구장 그림 머릿속에 떠오르니 미래에셋이 아이고 나 2억 안 벌면 안 벌었지 안 할란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누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시작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 그런데 도대체 지금 발행회사나 사채권자 지표의 어떤 동의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면 막 난리 그냥 막 엄청난 전쟁 혼란 그 바구니에 지금 빠져 있다. 도대체 사채권자 집회가 맨날 엄청난 폭력적인 어떤 그런 뭐 분쟁의 분위기 도저히 이걸 집회의 길을 얻기가 힘들다. 그럴 때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그때는 굳이 사채권자 집회나 발행회사의 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사임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어려운 내용 이런 것은 없는데요. 내용 그 하나하나 뭐 이렇게 강의만 듣다 보면 나중에 문제를 풀이하는 건 쉬울 겁니다. 조금 쉬다가 하죠.